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4년 1월 20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치지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시작하자마자 윤가님 오셔가지고 채팅 활발하게 쳐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윤가님이 이 채팅뿐만 아니라 옛날에 올렸던 그 유튜브 영상들까지 다 찾아봐 주시면서 정성스럽게 댓글도 남겨주시고 진짜 활발한 그 리액션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라이브 때 치지직을 통해서 함께 하게 된 분인데 그 청취자 단톡방에도 입장을 해주시고 너무 좀 애정어린 시선으로 참가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방송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까지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좀 애정을 주고 관심을 주시는다는 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잔잔하니 너무 좋습니다라고 해주시는데 그게 제가 좀 노랬던 거예요. 잔잔하게. 그러니까 다른 그 스트리머들 보면은 일단 텐션이 되게 높아요. 목소리 톤도 높고 어, 막 액션도 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좀 잔잔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저도 막 이런 라이브 스튜디오 따로 있고 방음 시설 잘 돼 있고 이러면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일반 아파트에 있는 가정집에서 제 방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텐션을 높여도 뭐 이웃 주민이나 아니면 뭐 이웃 주민까지 갈 것도 없이 뭐 안방이나 거실에 있는 저희 가족들에게도 좀 피해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좀 잔잔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방송의 목표는 정말 집중해서 듣는 방송이 아니라 정말 생활 소음으로 그냥 백그라운드에 깔아놓는 그런 방송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잔잔하게 잘 듣고 있다라는 말은 정말 좋은 칭찬인 것 같습니다. 크게 하다가는 장관님한테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장관님이 저희 와이프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장관님이 아니고요. 한 대통령쯤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상 실권자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비선실세라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의 존재입니다. 한 가지 여담을 말씀드리자면은 최근에 사내 세미나를 좀 자주 진행을 해요. 뭐 지인들 부서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뭐 대가성 없이 그냥 정말 그 순수한 친분으로 지인 부서에 가서 뭐 이런저런 노하우 같은 거 알려주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 세미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세미나를 들으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뭐 궁금한 거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것들은 제가 세미나 한 내용에 관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에 세미나를 했던 부서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 네, 뭐 안녕하세요라고 했는데 그분이 뭐 이런저런 거 여쭤보시다가 저 개인적인 질문이 있는데 해도 되나요? 라고 하길래 뭔가요? 라고 좀 이런 경우 처음이라서 약간 긴장하면서 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딕션이나 발성은 뭔가 따로 뭔가 하신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학원을 다니거나 뭐 연습을 하시거나 뭔가 따로 한 게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었더라고요. 근데 너무 부끄러웠던 게 첫째 저는 제 발음이나 발성이 뭐 그냥 좋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발음과 발성이 좋은 분들은 그 아나운서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봐줬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정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서 이거를 저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요라고 대답을 해버리면은 뭐 그분 입장에서는 타고 나시든가 이런 식으로 들릴까봐 되게 대답하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따로 뭔가를 한 게 없다라고 좀 애둘러서 잘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렇게 좋게 봐주셨다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참고로 그 세미나 할 때 톤은 지금 톤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더 목소리도 크고 좀 힘을 줘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톤으로 지금 가정집에서 해버리면은 조금 그렇죠. 세미나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그런 신선한 질문이 들어와서 기분이 좋으면서도 좀 민망하기도 했다. 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이 뭐 송년회는 지나갔고 신년회 시즌이죠. 저도 12월, 1월은 거의 뭐 송년회다 신년회다 하면서 주 2회는 뭐 술자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바빴습니다. 바쁘고 와이프한테도 좀 미안한 그런 시기를 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12월 달부터 하도 이제 막 약속 많이 다니고 하니까 이제 와이프는 묻지도 않습니다. 늦어도. 묻지도 않고 그냥 먼저 자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송년회 신년회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는 목적이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 음식점에 가는 게 뭐 맞는 거긴 한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놀고 싶다. 그리고 그 모이는 사람이 뭐 10명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은 요즘은 어디를 그냥 대관해가지고 거기서 배달 음식 시켜서 먹는 게 뭐 밖에서 이렇게 식당 가서 음식 먹는 것보다 더 쾌적하고 비슷한 가격대로 즐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좀 떠드는 것도 눈치 보이고 뭐 대화 같은 것도 소음, 생활 소음들 같은 것 때문에 주변 소음 같은 것 때문에 막 좀 크게 이야기해야 되고 그런 면이 있는데 대관해서 하면은 우리끼리 그냥 이야기하고 눈치 안 보고 놀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목요일에 9명 정도가 대관을 해가지고 이제 신년회를 했는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따가 영화 소개할 때, 왜냐면 영화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 신년회라는 핑계로 만났지만 영화 이야기를 좀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그 리뷰할 때, 그때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모임의 막내가 04년생인데, 그런데 제가 05학번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 갭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임에서 저 혼자 80년대생이고 나머지 다 90년대생 그 0, 앞자리가 0으로 시작하는 그런 분들이어가지고 내가 이 낄끼빠빠를 잘못했나, 내가 못 올 곳을 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거기 오신 분들이 저를 막 너무 어르신 취급을 한다거나 뭐 그러지 않으셔서 너무 좀 편했습니다. 저도 편하게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어린 친구들이라도 이렇게 회사에서 만난 게 아니라 그냥 밖에서 만난 거면은 좀 편하게 대해주는 게 저도 편하거든요. 오히려 막 형님, 막 국시풍시 이러면은 내가 불편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불편해서 그런 게 좋은데 다행히 거기 계신 분들도 뭐 나이 많은 형님 이게 아니라 그냥 같이 영화 이야기 하러 온 한 사람으로만 대해줘가지고 너무 편하게 그 시간을 즐기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동안이라고 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 때 제가 특별히 이렇게 술도 한잔하고 간식도 먹어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저는 좋았어요. 뭐 맛있게 먹으면서 해서 좋았는데 이게 부작용이 방송 후반에 가니까 제가 술을 먹으면은 조금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고 약간 붓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러니까 편집도 하고 이제 편집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후반부에 갈수록 그 코가 부었나 봐요. 제가 계속 코맹맹이 소리가 점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부터도 좀 듣기 그렇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너무 좋았지만 한번 좀 쉬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냥 그런 거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선물 받은 위스키가 이렇게 좀 남기는 했어요. 이거 보면은 지난 방송 때보다 더 줄었죠. 이거 그냥 개인적으로 먹었습니다. 다 소진할 때까지만 해볼까 싶기도 하고 좀 복잡한데 어, 이건 대통령님이 안 드시나요? 있는지 모른다고.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희 와이프는 제 방송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6월 달이 되면은 3년 차가 되는데 제 방송을 단 한 번도 듣지 않았고요. 제가 이렇게 차에서 간혹 가다가 틀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와이프가 당장 끄라고. 제가 평소 생활하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트 시네마고요. 반갑습니다. 여보 밥 좀 줄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겠죠, 당연히. 근데 그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이런 톤으로 이런 말투로 이야기하는 게 너무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지 마라. 듣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제가 방송을 하거나 말거나 전혀 관심도 없고 제가 하는 방송을 단 한 번도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소 목소리가 어떤지 궁금하시면은 6월 말에서 7월 초쯤에 3주년 기념 파티를 이렇게 또 대관해서 막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봄쯤 되면은 이렇게 대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술집에서 편하게 그냥 번개식으로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좀 만나볼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만났는데 되게 재밌었거든요. 강남역 쪽에서. 제가 되게 좋은 데를 알았어요. 제 코스를 말씀드릴게요. 자, 강남역에 보면은 이 알부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미쳤어요. 맵기 정도는 한 신라면 정도? 저도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뭐, 전혀, 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맵기 정도고, 저 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뭐, 저희는 굳이 기본으로 먹었는데, 어쨌든, 요 알부자에서 알 전문가, 아니, 저 알 전문가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제가 옛날에 영화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은교 이야기를 했어요. 김고은 배우의 그 데뷔작이죠. 은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후기 같은 거 영화 보기 전에는 후기를 잘 안 찾아보는데 그때는 그 은교를 극장에 보러 가기 전에 이제 후기를 찾아봤는데 누가 네이버 영화 후기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게 김고은 배우의 그 헤어 누드 노출 씬으로도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댓글로 그 김무열 배우 불알이 탱탱하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아니 김고은 배우만 헤어 누드 노출을 하는 줄 알았는데 김무열 배우의 불알이 나온다고 이러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 정도 노출을 남자 배우가 그렇게 했다고?라고 하면서 이제 은교를 보러 갔습니다. 극장에 보러 가서 계속 그 배드신이 나올 때마다 김무열 배우 불알이 언제 나오는지 언제 나오나 이러면서 집중을 해서 본 거예요. 아니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경까지 가니까 오히려 그 김고은 배우보다 김무열 배우의 그 노출이 더 궁금해져가지고 언제 나오나 이러면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리뷰가 잘못된 리뷰였어요. 누가 장난을 쳤나 봐. 그래서 끝끝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막 뭐 불알 전문가라느니 불알 매니아라느니 막 이러면서 자꾸 불알 라이팅을 하시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맛집이 알부자네요. 아 이게 진짜 의도한 건 아닌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이걸 다 먹고 나서 여기에 밥을 볶아줘요. 이런 식으로 밥을 볶아주는데 이 양념이 기가 막히다 보니까 양념이 기가 막히면은 밥을 볶으면 당연히 기가 막히겠죠. 엄청 맛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1차를 하고 어디로 갈 거냐면은 여기 강남역 여기에 엘빈 에비뉴 라운지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 여기가 요런 분위기예요. 보이세요? 그 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 뭐 와인도 먹을 수 있고 위스키도 먹을 수 있고 뭐 하이볼도 같은 것도 당연히 되고 그 맥주도 있어요. 맥주랑 뭐 이렇게 그 안주는 약간 이탈리안식으로 뭐 파스타나 뭐 요런 거 나오는데 요렇게 시켜놓고 그 시간이 되면은 8시 반부터 9시까지였나? 그 라이브 공연을 해요. 즉석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재즈 라이브를 들으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소리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들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좀 힘들고 그냥 1차 때 맛있는 거 먹고 여기서는 진짜 재즈 음악 들으면서 근데 그 오래 하는 것도 아니고 딱 30분 하기 때문에 그 30분 동안만은 같이 재즈 음악 들으면서 좀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코스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지금 헛소리 하다가 43분이 지나갔네? 어떡하냐?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역시 영화 이야기 안 할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나이트 시네마 신규 컨텐츠입니다. 지난주 라이브 했던 거 편집해서 업로드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외계인 일부와 저기 소년시대 이야기 했던 거를 따로 떼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안 나오고 있어서 제 기준에 조회수가 잘 나왔다는 구독자 수보다 조회수가 많으면은 잘 나왔다. 구독자 수보다 적으면은 안 나왔다. 요게 제 기준인데 구독자 수보다는 둘 다 조회수가 잘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약간은 시무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그 팟캐스트 조회수는 꾸준히 뭐 잘 나오고 있어서 뭐 괜찮은데 유튜브 조회수는 그렇게 됐네요. 그쵸?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낮이라고 해서 이제 지난 방송 이후에 어떤 작품들을 봤는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웹툰 원작의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물인 이제 곧 죽습니다라는 작품을 감상을 했습니다. 작화가의 그 활동명이 꿀찬이라는 분이신데 저 처음에 그 몸에 좋은 남자라는 성인 만화가 있어요. 성인 웹툰이 있어요. 근데 거기랑 그림체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저는 이 꿀찬이라는 그 작화가가 이 몸에 좋은 남자의 작화가랑
같은 분인 줄 알았거든요. 작화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몸에 좋은 남자라는 그 성인 만화를 그린 분의 제자라고 하더라고요. 이 꿀찬이라는 분이. 그래서 같은 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남자 그림체를 보면은 이걸 봤을 때는 같은 작가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림체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보니까 좀 그림체가 미묘하게 다르네라는 게 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몸이 좋은 남자라는 성인 그 만화가 연재 도중에는 거의 랭크 1위를 계속 찍고 있었고 연재가 끝나고 나서도 그 1, 2위를 계속 다툴 만큼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작품이었거든요. 저처럼 아예 이런 쪽에는 관심 없는 사람도 알 정도였으면은 그 정도로 되게 파급력이 큰 작품이었는데 그런 그림체를 가지고 이렇게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를 한다고 하니까 좀 많이 화제가 됐었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는데 막상 이 웹툰을 보기 시작하니까 정말 내용도 재밌고 잘 만든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더 인기를 끌었던 그런 웹툰으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웹툰 연재를 기다리면서 그 업로드 날짜를 기다리면서 봤던 웹툰들 중에 하나입니다. 대략적인 시놉시스는요. 고통스러운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주인공 이재에게 죽음이라는 존재가 벌을 내리게 되는데 이 벌이 뭐냐면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각기 다른 12명의 인물들의 삶과 죽음을 각각 총 12번 경험하게 하는 그런 벌을 내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12명의 삶과 죽음을 경험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열이 되면서 그게 또 하나의 이야기로 합쳐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음모와 배신, 범죄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서 서스펜스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도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 드라마화가 되면서 좀 드라마 문법에 맞게 어느 정도 각색이 되긴 했지만 굵은 줄기는 비슷하게 따라가거든요. 각색이 된 부분들도 충분히 훌륭하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웹툰을 원작으로 한 그 드라마에 굉장히 좋은 예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웹툰이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시리즈물이나 영화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죠. 웹툰의 문법과 어떤 영상물의 문법은 확연히 다르기도 하고 이렇게 웹툰에서 인기를 끌었다라고 해서 영상화를 했을 때 좋은 작품이 나온다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웹툰의 인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받아서 이렇게 공개가 됐던 작품들이 실망감을 안겨주는 경우가 좀 더 많았어요. 다행히 이제 곧 죽습니다 같은 경우는 웹툰을 떼놓고 그냥 이 작품 자체로만 봐도 굉장히 잘 만든 시리즈물이고 웹툰을 고려해서 보더라도 굉장히 잘 만든 시리즈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실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 그런 케이스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도 웹 소설이 먼저고 이제 웹툰이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고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는 중후반까지는 굉장히 호평을 받다가 후반부에 약간 삐끗해가지고 많은 원성을 들은 뭐 그런 작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중후반부까지 보여줬던 화제성이나 파급력 같은 것들은 굉장했죠. 그 웹툰 원작으로 잘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딱히 생각나는 거는 뭐 유미의 세포들 뭐 그 정도가 있을 것 같네요. 웹툰의 요소도 살려가지고 웹툰을 좋아했던 사람들의 니즈도 살리고 그냥 웹툰 모르고 그냥 드라마로 접한 분들의 니즈도 살린 그런 훌륭한 케이스가 이제 유미의 세포들이 딱 생각이 났는데 이제 곧 죽습니다도 그 뒤를 잇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굉장히 재밌게 보셔가지고 요게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 티빙 유료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파트 1과 파트 2가 나뉘어서 공개가 됐잖아요. 지금 시점에는 전 회차가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파트 2가 공개가 됐을 때는 3일 만에 누적 시청 시간이 1억 2천만 분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인기를 엄청나게 끈 시리즈물입니다. 티빙 독점 공개라고는 되어 있는데 해외 스트리밍 서비스를 그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글로벌 2위를 기록을 했고 71개 국가에서 탑10 안에 진입을 하는 기염을 토해냈다고 합니다. 여러 명의 삶을 삶을 그리다 보니까 되게 많은 에피소드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곧 죽습니다에서 나오는 에피소드들 중에서 액션씬이 좀 강조가 됐던 그 에피소드를 많이 꼽으세요. 뭐 오토바이 추격전이 벌어졌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봐도 이 한국에서 제작한 드라마 시리즈물에서
이 정도 퀄리티의 액션 추격전을 구현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박진감 넘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 액션 씬을. 그래서 인상 깊긴 했는데 저는 의외로 정말 짧은 그 에피소드가 되게 기억에 남았거든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떤 아기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살고 있는 와중에 빙이 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식으로 그 사람한테 이제가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기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아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학대를 당하는 아기. 그러니까 아기라고 해서 막 뭐 5살 막 말도 할 줄 알고 이런 아기가 아니라 모유나 이런 분유 같은 거 먹고 응애밖에 못하는 그런 유모차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아기로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하필이면은 학대를 받는 아기였던 거예요. 죽음을 앞둔 인물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빙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기도 학대를 받다가 결국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 빙의된 인물이 죽고 나면은 다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가는데 거기서 죽음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그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는데 와, 그 메시지가 저는 좀 되게 인상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뭐, 물론 양육의 의무 같은 게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좀 당연시 여기고, 당연히 부모니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뭐, 기주에 깔아놓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 같은 거죠. 눈에 보이지는 않고, 항상 주변에 있지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런 걸로 이제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뭐 부성애, 모성애라는 이야기로 많은 미디어나 뭐 사회적인 분위기가 당연히 엄마 아빠는 부성애나 모성애가 있어야 되고 뭐 자기 자식을 잘 돌봐야 되고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를 이재라는 주인공에게 이 죽음이 알려주는 거죠. 이제가 스스로 생을 마감할 때 어머니가 있었거든요. 그런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나중에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한 빌드업 단계가 되겠죠. 근데 저 역시도 성장기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실 지금도 뭐 부모님이 저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많은 사랑을 아낌없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좀 당연하게 여기고 살고 있었어요. 지금 애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애가 올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최근에 말대꾸와 반항을 좀 시작했단 말이죠. 우리 부모님도 나를 키우면서 이런 심정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래놓고 또 방송 끄고 뭐 좀 이따가 뭐 설 지내러 또 내려가면은 또 틱틱거리고 저 역시도 말 안 듣고 그러는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줬던 그 사랑이 과연 당연한 것이었나? 이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아기 에피소드로 꼽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액션 에피소드로 꼽았다고 했잖아요. 놀랍게도 그런 그 액션 씬들을 여기에 나오는 배우들이 다 직접 소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12명이라는 인물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진짜 많은 배우들이 나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영화화가 됐었던 뷰티 인사이드의 지옥 버전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정신을 차려보면은 계속 다른 인물로 바뀌어 있는데 이 포스터도 보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물들이 다 나옵니다. 액션씬을 대역 없이 거의 다 뭐 다 소화를 했다. 스카이 다이빙을 하는 에피소드도 있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오토바이 추격전 같은 경우도 배우가 직접 그 오토바이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대역 없이 다 소화를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막 치고 박는 액션씬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그런 것들도 다 직접 소화를 했다라고 해서 좀 호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공들여서 만든 것 같습니다. 에피소드 하나하나를.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작품이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삶의 소중함을 당연히 주고자 하겠죠. 컨셉만 들어봐도 삶의 소중함을 주고자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나 자신으로 산다는 거에 대한 소중함을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노골적이고 누구나 알아차리기 쉽게끔 이렇게 메시지를 전반적으로 깔아놓고 이 직접 이 죽음이라는 존재가 대사로도 이야기를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알기 쉽게 풀이를 해주는데 사실 뭐 그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절절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되기는 하는데 딱히 그런 메시지가 와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에피소드 하나마다의 그 퀄리티랑 그 에피소드를 하나로 엮는 그 시나리오 솜씨가 꽤 훌륭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메시지가 어떻고 이런 거를 뭐 생각 안 하고 그냥 오락물로 가볍게 보시더라도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그 배우 이야기가 나와서 좀 이어서 해보자면은 여러 명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메인 배우는 요 그
서인국 배우가 되겠죠. 주인공이니까. 근데 서인국 배우가 슈퍼스타 K를 통해서 가수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본인의 일을 시작했던 가수보다는 배우로서 좀 더 잘 풀리고 있는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곧 죽습니다에서도 꽤 연기를 잘 합니다. 그래서 야, 이러니까 배우로서 좀 더 사랑을 받는 거지 싶을 정도로 연기를 꽤 잘 해가지고 좀 재밌게 봤고, 연기를 다 잘해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연기를 다 잘하기 때문에 연기 가지고 이게 흠잡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 죽음이라는 그 존재를 연기한 이 박수담 배우의 연기를 가지고 좀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오글거린다, 안 어울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근데 묻고 싶은 게 그 이상 어떻게 더 할 수가 있을까라는 거를,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좀 묻고 싶더라고요. 이 이상 어떻게 더 잘해라는 말을.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박소담 배우가 평소에 조금 좀 약간 아기 고양이 같고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막 스모키 화장 진하게 하고 막 어두칙칙한 그 복장 입고 와서 나는 죽음이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조금 오글거리게 본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근데 이 죽음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연기한다고 했을 때 이 이상 어떻게 더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반응이 좀 의외였다 싶을 정도로 저는 박소담 배우도 충분히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기 구멍이 없다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핫한 배우인 고윤정 배우가 나오는데, 고윤정 배우가 나온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 고윤정이라는 이 정말 조커를 그 캐스팅을 해놓고는 왜 이렇게 많이 못 써먹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특별 출연이더라고요. 그래서 특별 출연이면은 그럴만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 출연인데 왜 이렇게 홍보 자료나 예고편 같은 데서 이렇게 얼굴을 많이 쓰는 거야 싶기도 했습니다. 근데 워낙 요즘 핫한 배우기 때문에 뭐 홍보할 때 많이 썼겠죠. 폭력 수위가 좀 높아요. 실제로 후반부에 가면은 그 전기톱 같은 걸로 막 신체 절단하고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신체가 절단되는 그거는 안 나오는데, 카메라 구도 밖에서 전기톱으로 썰고 그 피가 막 이렇게 분수처럼 막 튄다던가 이런 묘사는 다 해놨는데, 그게 오히려 좀 더 상상력을 자극을 한다고 해야 되나? 좀 잔인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 보기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좀 헉 싶은 장면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거 유의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공중파에서 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위겠죠? 그나마 그 OTT 오리지널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수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봤던 영화는 2013년 12월 31일에 개봉했었던 월터의 상상한 현실이 된다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왜 굳이 2014년에 개봉했었던 이라고 하지 않고 2013년 12월 31일에 개봉했던 작품이라고 언급을 하냐면은, 이 작품이 연말 연초에 보기 되게 좋은 작품인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봉일도 2013년 12월 31일이었고, 요게 재개봉을 했는데 재개봉일도 2017년 12월 27일이었습니다. 주로 연말에 개봉을 했죠. 소시민들에게 용기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류의 영화는 연말이나 연초에 봤을 때 뭔가 좀 더 와닿는 게 큰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당연히 요거 제작하시거나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개봉 시기를 이렇게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벤 스틸러가 감독, 제작, 주연까지 모두 맡은 거고요. 저는 이거를 최근에 봤기 때문에 그냥 벤 스틸러가 주연이다 요것만 알고 봤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감독과 제작까지도 이분이 했구나라는 거를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본인이 연기하는 작품을 본인이 감독하고 제작까지 했으니까 당연히 잘했겠죠.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요 작품 안에서.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월터의 상상 현실이 된다는 요 소설이 원작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39년에 출판된 이 소설을 가지고 47년도에 영화 제작이 됐습니다. 그 영화의 리메이크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영화의 톤이 전반적으로 되게 따뜻하게 그려지고 있는데, 제가 소설을 읽은 건 아니지만 설명에 의하면은 이 소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시니컬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소설을 원작으로 했다기보다는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47년 영화의 리메이크로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전반적인 시놉시스는 자신의 꿈은 접어둔 채 16년째 라이프 잡지사에서 포토 에디터로 일하고 있는 월터 미티. 해본 것도 가본 곳도 특별한 일도 없는 월터의 유일한 취미는 바로 상상. 상상 속에서만큼은 본 시리즈보다 용감한 히어로, 벤자민 버튼보다 로맨틱한 사랑의 주인공이 됩니다. 어느 날 라이프지의 폐간을 앞두고 전설의 사진작가가 보낸 표지 사진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당장 사진을 찾아오지 못하면은 직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는 월터는 사라진 사진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연락조차 되지 않는 사진작가를 찾아 떠나는데, 당신이 망설이고 있는 그 순간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라는 요런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이나 예고편만 보면은 진짜 상상하는 거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어떤 초능력물 같은 그런 느낌을 줘가지고, 저도 그런 영화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뭐 사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일탈물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고, 현실에 충실하면서 살라는 메시지를 가진 이런 따뜻한 영화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월터라는 주인공은 되게 소극적이고 자기 의견을 제대로 표출하지도 못하고, 그 데이팅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짝사랑하는 여자에게 좋아요 같은 거를 이제 남기는 건가 봐요. 윙크를 남기는 것조차, 그 클릭 한 번조차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소극적인 사람인데, 반면에 상상 속에서의 자기 자신의 모습은 정말 막 완전 무궁무진하고 스펙타클한 거예요. 뭐 상상 속에서만큼은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은 한 번쯤 현실 속에서 상상 속에 빠질 때가 많잖아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음악 같은 거 들을 때 남자 보컬이 굉장히 멋있게 부르는 노래라든가, 박효신의 눈의 꽃 이런 거 있잖아요.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 같은 거, 떠나는 그대여 막 이렇게 막 고음 막 올라가고 어느새 길어진 막 이렇게 정말 멋있는 목소리로 하고 막 이런 노래를 듣고 갈 때, 콘서트장이나 아니면은 뭐 장기자랑 시간, 아니면은 옛날에 중고등학교에 뭐 예술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그 학생들 앞에 내가 막 나가가지고 어느새 길어지 막 이렇게 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막 상상을 하고, 그 관객석에서 보내오는 초롱초롱한 막 이런 눈빛 있잖아요. 그런 거 상상하지 않아요? 나만 상상하나? 월터가 극 중에서 본인 상상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걸 봤을 때, 맞아, 나도 뭐 저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영화를 감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 어떤 소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작품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뭐 그런 영화겠거니 했지만, 사실상 이제 와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와닿거나 너무 막 재밌다 이렇게까지 막 너무 감동적이고 나도 이제 이 영화를 봤으니까 올해부터는 정말 다짐을 하고 다시 잘 살아봐야지 이런 느낌이 막 벅차오르는 그런 작품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일탈물이네, 그래 현실을 뭐 충실히 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네, 그리고 그 아이슬란드에 갔을 때 야 자연 풍경을 기가 막히게 담았네, 그리고 중간에 스케이트보드 같은 걸 타고 도로를 활강하면서 신나는 음악이 BGM으로 깔리면서 자연 배경을 뒤에 하고 쫙 활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야 그 장면 정말 끝내주게 잘 찍었네, 뭐 요 정도지 막 되게 감동이 벅차오르고 막 내일부터 새삼을 살고 싶고 막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지난 목요일에 그 영화 모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영화 모임에서 주제가 이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이 작품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라는 그 주제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 모임에서 이야기하는 영화의 이야기는, 자, 이 영화의 미장센은 어떻고, 구도는 어떻고, 뭐 조명은 어떻게 썼고, 연기는 어땠고, 뭐 감독의 연출 의도는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화에서 던지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 다 함께 좀 나눠봅시다라는 게 그 모임의 목적이었고, 실제로 나왔던 질문들도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예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영화에 대한 게 아니라, 당신은 지금 즐거운 삶을 살고 있나요? 이런 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를 주제로 해서 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즐거운 삶을 살고 있나요? 뭐 이런 질문. 그리고 이 월터가 처음부터 이렇게 소심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랑 같이 찍은 사진을 보면은 모이칸 머리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았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모이칸 머리 시절은 언제였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영화 소개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데이팅 사이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자신의 프로필을 등록을 해놓으면은 이제 누가 보고 이 사람 마음에 드는데 하면은 그 윙크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 내가 그 사이트에 등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프로필을 한번 채워봅시다라고 하면서 A4 용지에 실제 그 사이트에 있었던 그 양식 그대로 뽑아와가지고, 자 지금부터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써서 이제 돌아가면서 발표를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개인 프로필 있겠죠. 이상형도 있었고 뭐 키, 몸무게, 뭐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가장 그 칸 할애가 많이 되어 있는 질문이 살면서 특별한 경험을 써주세요라는 그 칸이었어요. 실제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칸에 어떤 내용을 쓸지에 대한 그런 소재가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뭐 바다에 뛰어들어서 상어와 싸우고 폭발하고 있는 화산에 뛰어들고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었는지 거기를 좀 채워봅시다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그 질문을 딱 받으면은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내 삶이 다 똑같고 어제 회사 갔고 퇴근하고 영화 한 편 보고 집에 와서 폰 좀 만지다가 자고 이런 내 삶에서 뭔가 특별한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다들 그 질문지를 받았을 때 딱 하게 되는데 이게 신기한 게 그 질문지를 받고 뭐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몇 개씩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당장은 생각이 안 나지만 이게 돌아가면서 발표할 거 아니에요. 그걸 듣고 있다 보면은 아 맞아 나도 저런 비슷한 거 있었는데 아 그때 그거 막 이러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제가 좋았던 이유가 루틴처럼 반복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던 내 삶에도 저런 특별한 순간들이 나도 모르게 있었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채우는 시간이 되게 행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특별한 순간도 좀 들으면서 아 저런 재밌는 삶도 있었네 이런 얘기도 듣고 내 이야기도 하고 그런 식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별했던 경험에 제가 썼던 거를 간단하게 공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이 나는 제 삶에 특별했던 순간은 중학생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막 인터넷이 지금처럼 막 발달하고 수많은 커뮤니티들이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뭐에 빠져 있었냐면은 그 컴퓨터로 만화를 그리는 거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뭐 제가 태블릿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정말 마우스로 그림판에다가 그렸거든요. 그렇게 그린 그림을 어디에 올려야 되잖아요. DC 인사이드에 뭐 만화 갤러리였나? 하여튼 뭐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도 올리고 제 홈페이지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나모 웹 에디터라고 아세요? 홈페이지를 좀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툴이에요. 이 툴로 이제 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어디에다가 업로드를 하면은 내 웹 주소도 따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이 홈페이지에 그 내 만화를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고 거기에 내 만화를 올려가지고 그 홈페이지 주소를 공유하고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 지금은 네이버 웹툰, 다음 웹툰 이렇게 웹툰 시장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웹툰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지금의 웹툰의 형태가 어떻게 그 작가들이 하고 있었냐면은 개인 홈페이지에다가 그냥 자기가 그린 그림들을 올리는 형식으로 됐어요. 그 1세대 만화가인 그 마린 블루스도 그랬고 이따가 좀 이야기가 나올 강풀 작가도 그랬고 도파민 박사님으로 더 유명한 김풍 작가도 그랬고 자기가 그린 그림을 뭐 기껏해야 DC 인사이드 정도 아니면 자기 홈페이지에 그래서 올리는 식으로 많이들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저도 그걸 보고 아 나도 저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모 웹 에디터로 좀 홈페이지 만들고 게시판 달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제 만화를 올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홍익대학교에서 그 지하철 만화 전시회를 하는데 어떻게 내 홈페이지를 알고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홍익대학교 학생이 제 홈페이지에다가 홍대에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 작품을 좀 걸어도 되겠느냐라고 글을 남긴 거예요. 당연히 그러시라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홍대는 그 우리나라 미술 쪽에서는 최고의 그 대학교였거든요. 제가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렸겠어요. 그 경험이 특별했던 이유가 단순히 중학생이 그린 만화를 홍익대학교에서 걸어줬다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만화 그리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내 꿈이 만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이고 그거 돈 안 된다 맨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웹툰 시장이 크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출판 만화 위주였어요. 뭐 소년 점프, 아이큐 점프 이런 식으로 출판 만화 위주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아이고 그거 돈 안 된다 이러면서 뭐 만화가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맨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만화 그리는 것도 싫어하고 당연히 만화책 보는 것도 싫어하고 뭐 공부나 하지 약간 이런 기조셔가지고 내가 만화 그리는 거를 우리 어머니가 싫어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희 어머니한테도 얘기를 했겠죠. 이제 홍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내 작품이 거기 걸린대라고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그 제가 7살 때부터 직장 생활을 쭉 하시는데 그날 그 휴가를 내시고 그 고속버스 끊으셔가지고 그때 제 손 잡고 이제 같이 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 진짜 눈에 못 들어갔어요. 제 손을 잡고 같이 이제 고속버스 타고 지금 제가 수원 사는데 지금 우리 집에서 홍대까지 가는 것도 빡세거든요. 대구에서 홍대까지 그때 같이 올라가서 그때 지하철 만화제라고 해서 지하철 벽면에 액자 해가지고 그려져 있는 만화들을 쫙 걸어놓는 그런 거였는데 거기서 걸려있는 거 같이 보고 그 앞에서 엄마랑 같이 사진도 찍고 내려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엄마가 제가 만화 그리는 거를 진심으로 싫어했더라면은 홍대든 어디든 내 작품이 걸리거나 말거나 뭐 신경이나 썼겠어요. 그냥 아 그랬어? 뭐 잘 됐네 뭐 이러고 말았겠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줬다는 것도 좀 의외였고, 그 뒤에 그 학교 축제를 하는데 거기도 제가 만화를 그린 게 전시가 됐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으로 그린 게 아니라 컴퓨터로 그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우스로 이렇게 그림판에다가 막 그린 거거든요. 근데 뭐 포토샵 뭐 그런 걸 제가 쓸 줄 알았겠어요. 그거를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걸려면은.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런 인쇄 같은 것들이 되게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A4 용지라는 그 규격을 넘어가는 거를 인쇄를 하려면은 진짜 대구에 있는 그 번화가까지 나가가지고 전문 인쇄소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막 인쇄를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퇴근을 하시고 전시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사이즈의 인쇄가 되는 그 인쇄소를 막 찾아다닌 거예요. 그때 뭐 네이버 지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시절이기 때문에 정말 그냥 그 시내를 저랑 같이 손잡고 다니면서 이렇게 누빈 거예요. 인쇄가 어디서 가능한지. 그래서 막 우여곡절 끝에 뭐 그때 교보문고였나 뭐 어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인쇄가 되는 곳을 찾아서 되게 큰 사이즈로 인쇄를 해가지고 액자에 넣어서 이렇게 학교에 전시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만화를 그렸다, 그게 뭐 어디 전시가 됐다 이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좀 어머니의 의외의 모습을 봤다, 이런 것들이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가 지금 전혀 그런 사람으로 안 보이겠지만 스피닝이라는 운동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6, 7년 동안 스피닝이라는 운동을 했던 것 같은데,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에 대회가 열렸어요. 매년 대회가 열리는데 전국 대회가 열립니다. 전국 대회에 나가서 4위를 했습니다. 제가 디테일까지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전국 대회 나갈 때 여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장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단체전이었는데 이렇게 팀을 짤 거잖아요. 근데 남녀 성비가 맞아야 그 구도 같은 것들이 예쁘게 나오는데 성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남자 중에 누가 하면 여장해라 이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여장을 하게 됐죠. 심지어 센터였습니다.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팀을 위해서 제가 희생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뭘 느꼈냐면은, 영화의 완성은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까지가 영화의 완성이 아닐까라는 경험을 그 모임을 통해서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여기서 나눈다라는 영화의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연출이 어떻고 카메라 구도가 어떻고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영화를 통해서 내 삶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각자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게 이 영화의 진짜 완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저한테 그 경험이 없었더라면은 단순히 그냥 풍경 예쁘게 잘 담았네, 뭐 일탈물이네, 그리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가진 영화네, 근데 뭐 그렇게 와닿지는 않네, 뭐 이 정도에서 끝났을 것 같은데, 그 후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를 통해서 내 삶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경험도 해보고 여러 가지 좀 의미 있는 작품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해를 좀 더 값지게 시작하고 싶고, 지금 내가 뭐 하고 살는지도 잘 모르겠고 너무 내 삶이 루틴화되어 있는 것 같고 좀 지겹고 이런 분들은 한 번쯤 이 영화를 보시고 이제 보시는 거에 그치지 말고 주변 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극장에 걸려있는 신작 영화를 안 봤죠. 근데 딱히 보고 싶은 게 없더라고요. 덤머니가 그나마 좀 보고 싶긴 했는데 상영 회차도 조금밖에 안 잡혀 있고, 그리고 굳이 극장에서 나중에 OTT에서 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 주 개봉작을 소개해드리면서도 비슷한 감정이 들 것 같은 게, 이게 소개해드릴 작품들 중에서도 딱히 막 이렇게 극장까지 가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작품은 잘 없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뭐 극장에 상영 중인 작품보다는 OTT를 통해서 봤던 뭐 다른 명작들 뭐 이런 것들 위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개봉작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덕희가 개봉을 합니다. 라미란 배우가 주연을 맡았죠. 시놉시스는 세탁소 화재로 인해서 대출 상품을 알아보던 생활력 만렙 덕희에게 어느 날 거래은행의 손대리가 합리적인 대출 상품을 제안하겠다며 전화를 걸어옵니다. 대출에 필요하다며 이런저런 수수료를 요구한 손대리에게 돈을 보낸 덕희는 이 모든 과정이 보이스피싱이었음을 뒤늦게 인지하고 충격에 빠집니다. 전 재산을 잃고 아이들과 거리로 나앉게 된 덕희에게 어느 날 손대리가 다시 전화를 걸어오는데, 이번에는 살려달라는 전화입니다. 경찰도 포기한 사건, 덕희는 손대리도 구출하고 잃어버린 돈도 찾겠다는 일념으로 필살기에 하나씩 장착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중국 칭타오로 직접 날아갑니다 라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속인 보이스피싱범이 나에게 도움을 청해왔다라는 되게 영화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실화예요. 실제로 이분이 그 실화의 주인공이시고요.
실제로 경기도 화성시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보이스피싱 사기로 3,200만 원을 잃으셨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엄청 고통을 받고 있었겠죠. 근데 그 사건이 있는 지 한 달 후에 그 사기범이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나는 이 범죄 조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서 도움을 청해옵니다. 그래서 이 범죄 조직의 그 수뇌부가 언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고 어떤 루트로 이동을 한다라는 그 정보를 이분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좀 일망타진을 해달라고 했는데 경찰에 이걸 제보를 해도 경찰은 콧방귀를 끼고 무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나라도 좀 나서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본인이 그 체포 계획 같은 걸 다 짜가지고 다시 한번 경찰을 찾아가서 이렇게 좀 해달라, 나 믿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경찰이 그제서야 이제 뒤늦게 움직였는데 다행히도 검거를 하게 됩니다. 우여곡절이 있었던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그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을 해서 영화가 제작이 되었고 놀랍게도 시사회가 몇 차례가 진행이 됐는데 시사회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되게 재밌게 봤다고 사람들이 다들 호평을 하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극장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그맨이라는 작품이 개봉을 하는데 요게 시네필들 사이에서는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이더라고요. 릭 베송 감독이 감독과 각본을 썼습니다. 근데 릭 베송 감독이 도그맨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리고 요 주연 배우 같은 경우는 엑스맨 더 퍼스트 클래스라는 작품에서 입에서 막 이렇게 쏴가지고 비행도 하고 입에서 초음파 같은 거 막 뿜어내는 그 캐릭터가 나와요. 어쨌든 그 배우입니다. 그 배우가 여기 나와서 칸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수상할 정도로 엄청 강렬한 그런 그 연기를 보여줬고 예고편만 봐도 되게 기빨리는 느낌이 드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 연기를 되게 강렬하게 하더라고요. 시놉시스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뉴저지의 한 도심 핑크 드레스에 짙은 화장을 한 남자가 수백 마리의 개와 함께 긴급 체포가 됩니다.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던 그는 정신과 의사에게 15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신마저 외면했지만 개를 통해 구원받은 한 남자의 처절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라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극장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골 윈즈라는 작품이 개봉을 합니다. 감독이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이에요. 뭘로 유명하죠? 토르 시리즈로 유명한 감독이죠. 근데 최근에 제작을 했던 그 토르 최신작이 엄청 이제 혹평을 받으면서 얘도 이제 총기를 다 했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블록버스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배우나 이런 캐스팅이나 감독이나 좀 믿고 볼 만한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토론토 국제영화제의 특별 상영작으로 공식 추천이 됐던 그런 영화라고 하네요. 인성 논란으로 퇴출 위기에 놓인 축구 감독 토머스 로게는 31대 0이라는 기록적인 패배로 창설 이후 단 한 골도 넣지 못한 피파 랭킹 최하위 아메리칸 사모아 국가 대표팀의 감독을 어쩔 수 없게 맡게 됩니다. 부임 첫날부터 축구의 기본 규칙도 모르지만 독특한 개성과 능력을 지닌 선수들과 끊임없이 충돌하게 되는데 승률 제로, 단합 제로, 용기 제로 모든 것들이 부족한 선수들과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그들의 목표는 승리도 우승도 아닌 오직 한 골. 마침내 코앞으로 다가온 월드컵 예선전. 그들은 그토록 바라던 단 한 골을 넣을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보신 분들은 또 뭐 호평을 하시더라고요. 꽤 소소한, 그러니까 막 빵 터지고 이렇게 막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라기보다는 그냥 잔잔한 웃음과 함께 뭐 되게 흐뭇한 기분으로 끝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감독님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마이클 패스벤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패스벤더가 직전에 연기를 했던 게 저기 더 킬러라는 넷플릭스 작품에서 연기를 했는데 거기서는 되게 냉철한 프로페셔널한 킬러 역할을 하다가 이번 작품에서 인성 논란이 있었던 감독 이야기는 어떻게 풀어낼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기 말의 사랑이라는 국내 독립영화가 개봉을 하는데요. 요게 나름 독립영화 씬에서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요 이유영 배우가 출연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영화 예고편을 볼 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요 장르만 로맨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요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씬스틸러 역할을 해주는 배우입니다. 참고로 장르만 로맨스 이거 진짜 골 때리는 작품이니까요.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신다면은 한번 감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넷플릭스에도 있고 웨이브에도 있네요.
심심할 때 보면은 되게 키득키득거리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어쨌든 요 이유영 배우가 주연을 맡아서 연기를 해줬다라고 하고요. 시놉시스는 1999년 12월 31일 세상이 끝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영민은 남몰래 짝사랑하던 도영을 향해서 인생 최대의 용기를 발휘한다. 그러나 2000년 1월 1일 돈도 사랑도 모두 날린 채 새천년을 맞이한 순간 영미 앞에 도영의 마누라라는 낯선 여자 유진이 나타나는데 라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고편만 봤을 때는 무슨 내용인지 좀 종잡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독립영화 씬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니까요. 독립영화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죠? 시놉시스만 봐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저는 예고편을 봤는데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OTT 공개작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월 22일 넷플릭스의 캐스트 어웨이가 공개가 됩니다. 윌슨이라는 그 영화를 안 봐도 누구나 알 법한 그런 요소를 남긴 캐스트 어웨이가 1월 22일 날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1월 24일 날 쿠팡 플레이의 모가디슈가 공개가 되는데 뭐 제가 좋아하는 류승환 감독이 만든 작품이고 코로나 그 상황에서도 나름 뭐 선전을 했던 그런 작품이니까요.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월 24일 날 쿠팡 플레이의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한국 영화가 개봉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영화도 너무 재미가 없었고 그리고 그 옛날에 개봉했었던 초명작 인생은 아름다워랑 똑같은 제목을 썼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진짜 비호감이었던 그런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 중고등학생 정도의 자녀를 둔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이걸 보면서 막 펑펑 울었다, 뭐 되게 감동 깊게 보셨는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굉장히 비호감인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비저블 게스트라는 헐리우드 영화의 리메이크작이죠. 국내에서 리메이크된 자백이라는 작품이 1월 24일 날 쿠팡 플레이에 공개가 됩니다. 이거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원작을 보신 분들은 좀 혹평을 하시던데 저는 원작을 안 봤거든요. 안 보고 이걸 봤는데 그 극장에서 진짜 손에 땀을 쥐면서 봤던 그런 그 심리 스릴러라고 해야 되나? 법정 스릴러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되게 잘 만든 작품이니까요. 보셨으면 좋겠고 이 영화를 보실 때 관전 포인트는 나나 배우의 연기력입니다. 최근에 마스크걸에서도 훌륭한 연기를 보여줬지만 이 자백에서도 진짜 연기 잘하거든요. 요거 보시면서 나나 배우가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그거 관전 포인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26일 날 넷플릭스의 영화 황야가 공개가 됩니다. 콘크리트 유니버스의 작품이고 마동석 배우가 주연을 맡고 그리고 범죄도시 4의 감독이 요 황야의 감독을 맡아서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 막상 이 예고편이 공개가 되고 나니까 호불호가 조금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그 작품에서 굉장히 잘 구축해 놓은 그 콘크리트 유니버스라는 그 세계관에 갑자기 좀비 비슷한 요소들을 왜 끼워 넣는지 모르겠다라는 그 좀 의아하다 이런 반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디스토피아 세계관에 마동석의 액션이라니 너무 기대된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편이고요. 시리즈물이 아니라서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작품이니까요. 공개가 되면은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영화 뉴스 짧게 소개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극장에 걸렸다가 OTT에 걸 수 있는 기간을 6개월 정도로 규제를 하겠다라는 법안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마도 높은 확률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솔직히 이 극장에서 OTT로 가는 기간을 그러니까 법적으로 강제시킨다는 이 자체가 과연 지금 침체되어 있는 영화 시장의 활력소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극장 좋은 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과연 극장에도 좋을까라는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극장에서도 안 볼 작품이라면은 그 OTT 행을 안 시키고 6개월 동안 질질 끌면서 걸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극장에서 내리더라도 OTT 공개까지 6개월이라는 텀 동안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창구가 없어진다거나 이게 과연 궁극적으로 이 영화를 관객들이 접한다라는 그 면에서는 과연 도움이 될까요? 저는 오히려 이거 반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빠른 OTT 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빠른 OTT 행이 뭐야? 애초에 처음부터 OTT 공개를 해버리는 그 전략이 앞으로는 조금 더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었는데 이 법제화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버려가지고 약간 혼란이 왔습니다. 영화 산업의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내가 모르는 어떤 부분이 있나? 이렇게 해야지만 이로운 그 나의 이 좁은 시각으로는 그 판단하지 못하는 어떤 더 거시적인 관점의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혼란이 오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전부터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지만 오히려 빨리 OTT 행을 시켜버리는 게 오히려 관객들과 영화를 만나게 한다라는 그 접점에서는 좀 더 유리한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늘 품고 왔기 때문에 이 6개월이라는 기간을 법적 강제화를 한다라는 게 저는 아직까지는 이게 어떤 이점이 있고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전혀 형성이 안 되거든요. 약간 좀 의아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웹툰을 원작으로 한 그 영상물의 홍수 시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무빙으로 재매를 보더니 강풀 작가의 조명가게 역시도 디즈니 플러스 독점으로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캐스팅도 쨍쨍하게 했던데 한번 볼까요? 어떤 배우들이 나오는지. 주지훈 배우, 박보영 배우, 배성우 배우, 엄태구 배우, 김설현 배우. 이 김설현 배우가 AOA의 그 설현 그분입니다. 그리고 이정은 배우, 김민아 배우, 박혁권 배우, 김대명 배우, 신은수 배우, 김선화 배우, 김기혜 배우가 캐스팅이 됐습니다. 캐스팅 목록만 봐도 짱짱하죠? 그래서 무빙으로 한번 재미를 보더니 되게 힘을 줘서 조명가게를 만들지 않을까 싶고, 이 강풀 웹툰 중에서 조명가게가 그 공포라는 요소에 좀 집중한 몇 안 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어떻게 드라마 영상화를 시키면서 살릴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그 소년시대의 주역이었죠. 임시완 배우가 SNL 코리아 시즌5의 첫 호스트로 나온다고 합니다. 소년시대도 쿠팡플레이 거, 그리고 SNL도 쿠팡플레이 거니까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싶고, 이 소년시대라는 작품에서 코믹 연기도 충분히 잘 소화해냈던 이 임시완 배우가 SNL 코리아에서 수위 높은 코미디 연기를 어떻게 해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잡설이 너무 길어가지고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 거의 2시간이 다 돼가네요. 잡설마저도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너무너무 감사했을 것 같고, 이제 마무리 멘트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에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